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35명 늘었습니다. 특히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31명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0.1%로 전망하고 소비와 투자 활성화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박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경제 전망을 포함한 올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코로나19 충격이 닥친 올해 경제 성장률을 0.1%로 전망했습니다. 마이너스 1.2%로 전망한 IMF, 마이너스 0.2%를 내놓은 한국은행보다 높은 수치로 3차 추경 등 하반기에도 확장적 거시 정책을 펼치면 가능할 거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공들인 건 소비와 투자 활성화 대책입니다. 우선 숙박과 관광, 외식 등 8개 분야에서 1,684억 원 규모의 쿠폰을 발행해 소비를 약 9천억 원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선인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더 늘릴 계획입니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시설에 투자하더라도 항목별 칸막이 없이 전체 투자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편합니다. 또 직전 3년보다 투자를 늘리면 추가 공제도 해줍니다. 해외에 있던 우리 기업이 거점을 국내로 옮기면 옮긴 생산량만큼 세금을 깎아줍니다. 이런 유턴 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최대 2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경우 디지털 외에 그린, 즉 친환경이라는 세부 주제를 추가해 낡은 어린이집과 보건소를 친환경 리모델링하고 저탄소 녹색 산단을 조성하는 계획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용시장 안정 대책도 내놨습니다. 40대 취업 대책 리바운드 40으로 버스 운전이나 건설 근로자 등의 직종의 재취업을 돕고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은 확대합니다.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는 노사 양측에 세무조사 유예, 지원금 등 보상을 제공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재정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에서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반드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야 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서가기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인 3차 추경을 편성했다면서 국회에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에서는 종교 소모임에서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수원에서도 교회 관계자들이 잇따라 추가 확진되면서 경기도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교회입니다. 지난주 이곳에서 열린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한 목사들과 가족, 신도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부흥의 성격의 개척교회 모임이었는데 이곳 말고도 인근 지역 교회에서 서너 차례 이런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이 모임과 관계된 누적 확진자만 20명이 넘는데 무증상 비율이 70%가 넘어 조용한 전파 가능성이 나옵니다. 이 교회는 임시 폐쇄 조치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교회를 다녀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에도 교회 집단 감염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근무자와 접촉한 50대 여성이 신도였던 수원 동부교회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4명 나왔습니다. 또 제주 단체 여행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군포의 한 교회 목사와 접촉한 신도들도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성남에 거주하는 한국대학생 선교회 소속 20대 남성은 인근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추가 확인돼 접촉자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는 2주 동안 물류창고와 콜센터,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서울에서는 영등포 학원과 관련해 수강생의 어머니가 오늘 추가 확진됐습니다. 서대문구의 아나운서 학원 확진자는 마포구의 다른 보습 학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돼 접촉자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민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0명이 감염된 서울 영등포구 학원과 관련해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40대 여성으로 앞서 확진된 학원 수강생인 10대 여중생의 어머니입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28일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틀 뒤 발열과 인후통 증상이 있어 다시 검사받은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명이 감염된 서대문고의 아나운서 학원 관련 가족과 수강생 등 접촉자 60명에 대한 검사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30일 확진 판정을 받은 수강생 1명이 마포구 소재의 보습학원에서 일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학원 수강생과 관계자 96명에 대해서도 검사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인천 종교 모임 관련 확진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강서구에서는 지난달 27일과 28일 인천 부평구 성진교회에 참석한 60대 여성과 50대 남성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천구에서는 인천 미추홀구 교회와 관련해 50대 여성이 확진됐습니다. 서울시는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지역사회 집단 감염을 사전에 막기 위해 선제 검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초구 영어 유치원 종사자 595명을 그리고 3일부터는 관내 중고등학교 기숙사 입수 학생 6,207명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추진합니다. 다음 주에는 일반 시민에 대해서도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제 검사를 진행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사람은 지정된 시립병원에 방문해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35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1,503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 발생 사례는 30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5명입니다. 물류센터별 집단 감염 사례 확인으로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8일 하루 79명까지 늘었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격리 해제된 사람은 17명으로 지금까지 모두 1,422명이 격리 해제됐고 현재 격리 치료를 받는 사람은 810명입니다. 어제 사망자는 1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는 271명입니다. 6일째를 맞은 흑인 플로이드 씨 사망 항의 시위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폭력화하고 있습니다. 미 대도시 곳곳은 방화와 약탈, 체포와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은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흑인 플로이드 씨 죽음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무릎 꿇고 손을 위로 들며 억울한 죽음에 항의합니다. 하지만 평화 시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위대는 자동차를 공격하고 건물은 불탔습니다. 경찰차는 시위대에 돌진하고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폭죽을 던지며 맞섭니다. Stay strong, and if we stand together, we can overcome any oppression that comes our way. 주 방위군이 추가 투입되고 진압도 강경해졌지만 시위는 누그러지지 않습니다. 상점 약탈 장면은 그대로 생중계됐습니다. The destruction, the hate. That is not in the honor of Mr. Floyd. 백악관은 이틀 연속 시위대와 충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 시위의 배후에 안티파 조직이 있다며 이 생소한 이름의 조직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장관까지 나서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조직의 구성원이 누구인지 이번 시위 사태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는 설명이 없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인종차별 논란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No, I don't think there's systemic racism. I think 99.9% of our law enforcement officers are great Americans. 트럼프 대통령은 체포는 어디 갔는가, 중형 선고는 어디 갔냐면서 강경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미국에서 경찰 체포 도중 흑인 남성이 사망하면서 촉발된 시위와 관련해 현재까지 한인 상점 26곳이 피해를 봤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현재까지 미네소타주에서 10건, 캘리포니아주에서 3건 등 미국 전역에서 26건의 한인 상점 피해가 보고됐고 인명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각 지역 총영사관은 지난달 29일부터 교민들에게 시위 현장 접근과 외출을 자제하는 공지를 보냈습니다. 외교부는 내일 이태호 차관 주재로 미국 내 10개 공관장과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해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이 서구의 민주주의와 가치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공산당 직책인 총서기로 호칭했고 중국 정부 대신 중국 공산당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등 동맹국들과의 굳건한 관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중국 비난은 직설적이었습니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을 현존하는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 직책인 총서기로 불렀고 정부의 기능을 표현할 땐 중국 정부라는 표현 대신 중국 공산당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이 서구의 이상과 민주주의 그리고 가치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시도가 미국을 위험에 빠지게 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중국이 군사력 증강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방부도 이 위협을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호주, 그리고 유럽 등 동맹국들과의 파트너로서 좋은 관계를 언급한 건 이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다음 세기에도 미국이 누리는 자유를 본보기로 서구의 세기가 되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또 중국 공산당의 위협은 공산당 이념에서 나온다면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전 세계 파트너들과 함께할 무언가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 국면을 서구 자유진영과 중국을 매개로 한 공산진영의 대립구도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미중 갈등을 이데올로기 대결 구도로 인식한다는 뜻이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한국 초청 의사를 밝힌 것은 한국을 향해 미중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압박하는 의도도 있다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우익 성향인 산케이는 이날 G7 정상회의 연기 소식을 전하는 기사를 전하며 별도의 해설 기사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산케이는 기사에서 한국에 대해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으면서 경제에선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양다리 외교를 전개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한미일 3개국 협력에도 소극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지난달 우리 수출이 20% 이상 줄었습니다. 2달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인데요. 수입도 크게 줄면서 무역 수지는 한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우리나라의 지난달 수출액은 348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7% 줄었습니다. 전달인 4월보단 감소폭이 다소 둔화했지만 두 달 연속 20%대 감소세입니다. 경기 변동에 빠르게 반응하는 자동차 수출이 54% 넘게 줄었고 자동차 부품과 섬유도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유가 하락 여파로 석유 제품 수출도 70% 가까이 줄었습니다. 다만 비대면 경제 활성화 영향으로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에도 7.1% 증가했습니다. 진단키트 등 바이오 헬스 수출도 60% 가까이 늘었고 재택근무 등의 영향으로 컴퓨터나 가공식품 관련 분야도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 유럽,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이 30%가량 감소한 반면 대중국 수출은 2.8% 감소해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수입액은 344억 2천만 달러로 21.1% 줄었습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의 수입은 늘어난 반면 원유와 석탄, 가스 등 에너지 수입 감소폭이 컸습니다. 지난 4월 99개월 만에 적자로 전환됐던 무역 수지는 한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정부는 최근 수출 부진은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면서 미국과 유럽연합 등도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수출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부산지법 형사 1부 조현철 부장판사가 담당합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해 시장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범행으로 판단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오 전 시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 해안가로 미입국한 중국인 8명 가운데 4명과 또 이들을 도운 중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경은 나머지 4명 검거를 위해 공개 수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연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43살 왕모 씨가 목포에서 처음 검거된 이후 29일과 30일 33살 A 씨와 37살 B 씨 그리고 어젯밤 49살 C 씨가 추가로 붙잡혔습니다. C 씨는 경찰 수사망에 좁혀오자 광주광역시에는 경찰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또 미입국한 이들을 태안에서 목포로 이동하도록 도와준 중국인 2명도 목포에서 검거됐습니다. 미입국한 이들은 전남 일대 농장 등에 취업하기 위해 자금을 모아 치밀한 준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파 농장 등에 취업 목적으로 미입국한 것으로 파악되고 8명이 1인당 170만 원 정도 총 1천만 원 규모의 자금을 모아서 모터보트 등을 구입해 해경은 아직 잡지 못한 나머지 4명을 검거하기 위해 공개 수사로의 전환도 검토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이 한국에 있는 지인들과 사전에 치밀한 모의를 하는 등 조직적인 세력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6인승 소형보트 한 배에 어떻게 8명이 연료통까지 싣고 중국에서 태안까지 함께 타고 왔는지, 또 이들 중 2명이 왜 태안 다른 해안가에 내렸다가 목포로 가는 승합차에 다시 합류했는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중에 용량이 가장 큰 것은 100리터짜리인데요. 그런데 이 최대 용량을 75리터로 줄이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수거 과정에서 환경미화원의 부상 위험을 줄이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민경 기자입니다.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상가 밀집 지역입니다. 음식점과 술집에서 내놓는 종량제 봉투 절반 가까이 100리터짜리입니다. 문제는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아유, 너무 무거워. 이리 와, 빨리. 같이. 하나, 둘. 13년 차 미화원 2명이 달라붙어야 겨우 청소차에 봉투를 옮길 수 있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무거울까? 33.3kg. 환경부가 권고한 기준 25kg보다 8kg이나 더 나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 100리터 봉투입니다. 봉투가 묶이지 않을 정도로 쓰레기를 눌러담고 테이프를 묶어 이렇게 혹처럼 쓰레기를 덧붙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꽉 채운 봉투가 터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테이프로 봉투 좀 아끼려고 그렇게 하시는 건 이제 좋으나 이게 이제 들다 보면 이게 휘어져 가지고 테이프가 떨어져요. 자세가 불균형이 생겨서 굉장히 저희들 일하는 입장에서는 위험하거든요.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의 부상 위험도 커집니다. 안전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 1,800여 명 가운데 15%가 쓰레기를 청소차에 올리다가 허리, 어깨 등을 다쳤습니다. 이 때문에 100리터 쓰레기 봉투를 없애는 지자체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우려와 달리 주민들은 큰 불편 없이 변화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100리터나 75리터 정도 되면 저희가 들고 나르기에도 조금 무겁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부러 좀 50리터를 차라리 꽉 채워서 환경미화원들은 봉투 용량이 줄어들더라도 그에 맞게 쓰레기를 담아달라고 말합니다. 75리터도 가닥에 담으셔가지고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부분이죠. 저희도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조금만 배려를 해주시면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운대 해수욕장이 조기 개장했습니다. 파라솔과 튜브 이용을 제한하고 물놀이 구간도 축소하는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안전 개장을 처음 시도했는데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사장에 빽빽히 들어선 형형색색 파라솔,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까지 국내 최대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올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백사장의 파라솔은 사라졌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막루만 설치돼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안전 개장을 한 겁니다. 막루를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비치하는 등 6월 한 달간 찾아오는 피서객을 위한 안전관리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파라솔을 설치하거나 튜브를 빌려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놀이 구간도 300m 정도로 제한했습니다. 샤워실과 탈의실은 원래 4곳이었지만 한 곳으로 축소 운영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방문객을 알 수 있도록 명함 등을 넣는 보관함도 설치됐습니다. 벌써부터 적지 않은 피서객이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수억으로는 걱정 많았는데
그냥 놀다 보면 그런 생각 없어지고 신나게 놀다가 집으로 가. 해운대구는 본격 개장하는 7월부터는 2m 간격을 두고 파라솔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해변에서 침뱉기를 금지하고 중소형 해수욕장 이용을 유도하는 등 방역 지침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여름철 피서객들이 해수욕장 인근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에 몰릴 수 있는 만큼 지자체는 방역 대응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철저한 방역과 그리고 철저한 안전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전면 금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문을 여는 전국의 해수욕장은 260여 곳. 사상 처음 안전 개장한 해운대 해수욕장의 방역 상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재고 면세품의 내수 판매가 허용돼 일부 면세점이 모레부터 예약 판매를 진행합니다. 관세청은 매출이 급감한 면세업계를 고려해 장기 재고품을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내수 판매를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 가격은 수입 통관 절차 등 세금이 포함된 원가의 수수료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번 재고 면세품 판매에서 유통기한이 있는 화장품이나 향수, 주류, 건강식품 등은 제외됩니다. 내년이면 한국의 첫 신부인 김대건 신부가 태어난 지 2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유네스코는 내년에 세계 기념인물로 김대건 신부를 선정했는데요. 김 신부의 숨결이 어린 은희 성지와 유해가 안장된 미리네 성지를 잇는 김대건 순례길이 만들어집니다. 김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신부인 김대건 신부가 세례를 받고 사목 활동을 했던 은희 성지. 은희라는 말은 한자 수물은과 마을리, 은리에서 유래됐는데 천주교 박해 시기에 신자들이 숨어 살던 교우촌입니다. 최근 김대건 신부가 사제 서품을 받은 중국 상하이의 성당도 이곳에 복원됐습니다. 중국 상해 정부의 도시개발 계획에서 철거되게 되는데요. 신앙의 시작점이자 사제로서의 사목 활동을 하신 사제적인 열정이 서려져 있는 이곳 은희 성지에 김대건 신님이 서품 받은 성당을 그대로 복원하기로 13km 정도 떨어진 경기도 안성에는 김대건 신부의 묘가 있는 미리네 성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은희 성지와 미리네 성지를 잇는 이런 산길 구간이 정비돼 이른바 한국의 산티아고 순례길이 만들어집니다. 2km에서 12.5km까지 5개 코스로 인근의 역사유적지와 숲, 공원 등과도 연계됩니다. 공기도 깨끗하고 또 이런 초록의 이런 색깔을 보니까 아주 마음도 굉장히 가볍고 종교를 넘어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마음의 평온을 얻고 사색할 수 있는 힐링 명소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는 지난해 김대건 신부의 평등 사상과 박애주의가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이념과 부합한다며 탄생 200주년을 맞을 김대건 신부를 2021년 세계 기념인물로 선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영입니다. 지난주 봉축 법요식이 열렸습니다만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왕실 사찰로 유례없는 번영을 누리다 수수께끼처럼 사라진 사찰이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회암사인데요. 대대적인 발굴 조사를 통해서 회암사의 유서 깊은 역사가 차츰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추진됩니다. 선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보산을 등진 광활한 터. 6만 제곱미터가 넘는 이곳은 500년 전 회암사라는 사찰이 있던 자리입니다. 양주 회암사는 1328년 인도 승려 지공이 창건했고 고려 공민왕의 왕사를 지낸 승려 나옹이 다시 지었습니다. 이후 무학대사가 왕실 사찰로 크게 발전시킵니다. 스님들이 공양을 하면은 내가가 그냥 이 쌀뜬 물이 뿌옇게 내려갈 정도로다가 그렇게 스님들도 많고. 태조 이성계도 회암사에서 말년을 보냈습니다. 양주에 가 계시는 아버님께 문안 인사를 여쭐 때가 되었습니다. 실록에 나오는데 4차례 이상 여기 행차를 하시고 상황이 되신 이후에는 아예 회암사에 궁시를 짓고 머물러 살았다는. 한때 승려가 3,000명이 넘을 만큼 번영을 구가했던 회암사. 하지만 16세기 중후반 역사의 무대에서 홀연 사라집니다.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 절이 사라진 과정은 수수께끼로 남았고
지금은 절터를 내려다보는 산기슭에 지공과 나옹, 무학대사의 부도탑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500년에 이르는 기나긴 침묵 끝에 회암사는 차츰 옛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12차례 발굴 조사를 통해 과거 회암사의 공간 구성이 14세기 불교 사상의 교류를 건축학적으로 구현한 사례였음이 확인됐습니다. 2012년엔 박물관도 세워졌습니다. 건물지간 발굴 조사를 통해서 한 70여 개소 이상 나왔는데 그중에 35개소 이상에서 온돌 유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회암사지가 저희 국내 최대 온돌 유적이기도 하고요. 양주시와 불교계는 지금까지 확인된 발굴 성과를 토대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선재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합니다. KB증권입니다. 미중 갈등과 흑인 시위 확산에도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가 차츰 오름폭을 키운 끝에 206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며 3% 넘게 급등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5.48포인트 상승한 2065.08에 코스닥은 22.04포인트 오른 735.72에 마감됐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중국 제재 방안에 안도한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며 2% 가까이 올랐습니다. NC소프트가 게임 흥행에 따른 올해 호실적 전망에 강세를 보였고 네이버는 멤버십과 통장 등 각종 서비스 출시 기대감이 제기되면서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국제유가 반등 소식에 정유주도 줄줄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을 위한 동물 효능 시험에서 효과를 확인했다는 소식에 셀트리온 그룹주 역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3원 50전 내린 122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6월의 첫날 창원에서는 낮 기온이 30.2도까지 올랐지만 서울은 24.5도에 머물렀습니다. 내일은 중부와 남부 내륙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잠시 주춤하겠는데요. 하지만 이후 그러니까 모레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 후반에는 남부지방뿐만 아니라 중부지방에서도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많이 덥겠습니다. 내일은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오후에 경기 서해안을 시작으로 중부와 전북 북부, 경북 북부 지역까지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서해 5도에는 최고 40mm,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지역은 최고 20mm가량의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청주 16도 등으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청주 28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바다에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낮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지만 오후 한때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